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당신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몸이 불편합니다. 어머니와 당신 둘 다 돈을 벌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했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수입이 없으니 이자를 내기 힘들어 연체까지 됐죠. 시험을 보려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해야 하는데 이걸 결제할 돈도 없고요. 이런 막막한 상황, 과연 당신의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 사연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출시한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의 실제 사연이에요. 이 소액생계비 대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신용평점 하위 20%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었어요. 출시 이후 일주일간 무려 5,499건의 대출이 진행됐고 평균 대출 금액은 64만 원가량.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당장 생계를 위해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겠죠. 누군가는 64만 원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64만 원이 없어서 극한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 소액생계비 대출의 출시 목적도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지난 2021년 7월 금융위원회가 24%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20%라는 의미예요. 2007년 66%에 달했던 대법의 최고 이자율이 이만큼이나 낮아진 건데요. 인하를 한 이유는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것.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불법 사금융, 즉 사채가 활개를 치게 된 것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알파, 대법과 사채 사이 법정 최고금리 20%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행 등 1금융권,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곳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금융소외라고 불러요. 사실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택시도 타고. 일례로 이 광고가 TV에 방영됐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죠. 대부업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고? 이런 반응이었어요. 서울역 앞에 있는 이 건물은 대부업체가 층층이 자리 잡고 있어 절망의 탑이라고 불리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업체가 저신용자들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부업체까지는 최소한 법의 테두리 안에 있거든요. 앞서 말한 최고이자율 20%도 지켜야 하죠. 그렇다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금융소외층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인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업체로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채가 바로 여기 속해요. 사금융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정부의 통제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적인 그런 대출 계약에 의해서 오히려 이 대출 수요자들이 상당한 그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권 대출 시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부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대출 기회를 갖지 못한 수요자들이 이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뭐 가족들을 협박하는 거는 기본이고 몸이나 이런 이제 은밀한 부분을 찍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체 포기각서 이런 경우도 이제 비일비재한 거고, 가장 문제는 그런 이제 그 불법적인 요인보다는 금리적인 요인이 크죠. 기본적으로 400%는 넘고요. 뭐 어떤 거는 몇천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법 사금융 업체로부터 이제 금전을 빌리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갚을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고이자율 20%와 불법 사금융은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2007년 10월 전까지는 최고이자율이 무려 66%였어요. 만약 1,000만 원을 빌린다면 1년간 내야 할 이자가 무려 660만 원인 거예요. 당연히 이자 부담이 엄청났고 그로 인해 돈을 빌린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펼쳐왔어요. 그 결과 2007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총 7번 인하됐고 현재는 20%, 숫자상으로만 보자면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1년간 이자를 200만 원 내는 거니까 대출 이미 받은 사람들은 예전보다 나아진 게 맞아요. 실제로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리도 떨어졌어요. 2011년 41.2%에서 2022년 6월 기준 14.0%로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할 때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대부업체 수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업체는 신용이 더 좋은 사람, 수익이 있는 사람, 담보가 있는 사람 위주로 대출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대부업체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고 이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될 거라는 우려였죠.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대부업을 이용했던 분들은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파악할 때는 신규 대출이 22년 1월 달에 이제 대략 3,900억 정도였는데 23년 1월 같은 경우에는 430억 정도 되는 걸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부업체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부업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은행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죠.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조달하는 자금의 이자이기 때문에 이 이자를 조달금리라고 불러요. 만약 조달금리가 높아진다면 대부업체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들겠죠? 가진 돈이 줄어들면 대부업체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게 되고요. 앞서 이야기한 우려에는 이 조달금리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대부업체 수익이 줄면 불안한 은행은 조달금리를 올릴 텐데 이로 인해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한 거예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이금융권을 대출해서 배제되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증가한다고 해요. 대출 거절 건수도 이만큼이나 늘어나고요. 캐피털사와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이 10% 상한의 중금리 대출 금액을 크게 줄였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여기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금융, 대부업으로 흡수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지난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어졌죠. 전 세계가 금리로 들썩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사상 첫 7차례 연속 인상 기록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 사태가 조달금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업체는 자금 조달이 힘들어졌다며 신규 대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이자를 올려서 받아야 대부업체도 수익이 나는데 최고 이자율이 20%로 정해져 있으니 그게 불가능하다. 대출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을 본다면 대부업체들은 지금 대출을 거의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불법 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광고 적발 건수가 있는데 그 적발 건수가 단 1년 만에 50% 가까이가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적발이 많이 됐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불법 사금융이 지금 활항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적발을 한다 하더라도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대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조달금리를 낮춰주는 방안까지 실시했어요. 6%에 육박한 조달금리를 3.5에서 5.21%까지 낮춰준 거죠. 하지만 기준금리가 워낙 많이 오른 상태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이 시장에서 받는 대출 금액의 평균이 보통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신용 취약계층의 경우 이렇게 어려운 경제 환경의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상 여유 자금이 또 없는 게 특징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지 아예 대출을 못 받는 환경 자체가 그들에게 더 어려운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최고금리를 낮추게 된 것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이렇게 저신용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자들이 자금을 빌리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고이자율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오르고 조달금리도 올랐으니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높이고 합법적인 대출 창구를 늘려야 한다는 거죠. 다만 얼마를 어떻게 올리느냐는 인상안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지금처럼 최고이자를 고정시키는 방법 혹은 시장금리와 연동해서 조절하는 연동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금융당국도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 인상안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금융권과 대부업계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며 지난 1월 국회를 찾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상안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정치권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기껏고생해서 66%에서 20%까지 낮췄는데 다시 올리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번 소액 생계비 대출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최고이자율이 내려갔고 또 고정된 상태에서 기준금리와 조달금리가 올랐다. 이 때문에 이금융권과 대부업계 문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 이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정책금융이라는 건 사실 이제 목적을 가진 거거든요. 이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좀 두텁게 지원하자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 긴급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는 우선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런 계층을 타겟팅을 해서 그런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취약한 시장이죠. 시장이 좀 더 투명하다면 시장의 적정한 금리대로 대출 금리를 부과하는 그런 공급자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무한정 또 그 한도대로 높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정부가 그런 견제와 통제 기능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최고 금리를 높여놓더라도 그 금리가 아주 그냥 높아지지 않도록 그걸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돈을 벌면 된다고, 아니면 빌리면 된다고 누군가는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단돈 몇만 원 때문에 밥을 굶고 추운 집에서 떨면서 잠을 자고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취약계층, 저신용자, 금융소외층이라는 이름 뒤에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법정 최고금리 20%를 올릴지 내릴지가 금융정책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복지와 안녕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정 최고금리 20%,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